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48해가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세대는 성에 대해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런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 왔던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작년부터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70을 넘기면서부터 점점 그런 일에 관심을 잃어가더니 나중엔 아예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남편은 짜증을 내거나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어버렸어요. 어느 날 밤엔 제가 남편 옆에 살짝 붙어 누웠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창피한 줄 알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던진 말이 그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외로움과 허전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만 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몰래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여성들도 이런 고민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발기부전 약을 먹는 걸 거부한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만 만족하고 아내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니어 성상담 클리닉에 대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상담이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한 번도 이상하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선생님은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요. 저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듯이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하자 표정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 번만 가보자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첫 상담날, 저희는 긴장한 채로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먼저 남편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하셨죠. 혈압이며 당뇨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셨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은 작년부터 자신이 없어졌다고 시도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피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도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혈관 건강도 영향을 받는데 요즘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약물 치료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가 꼭 삽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서로를 어루만지고 대화하고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혼자 고민하느라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고요. 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남편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게 불편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게 됐고 오랜만에 남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이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상담에서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숙제를 내주셨죠. 일주일에 2~3번 30분씩 함께 마사지해 주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꼭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서로의 몸을 만져주면서 친밀감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굳은 어깨를 주물러주고 남편은 제 발을 주물러줬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마사지를 하다가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입을 맞췄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에게 솔직해요. 오늘은 힘들다 싶으면 그냥 안고만 자고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꼭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어졌어요. 이웃집 할머니 김 여사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경로당에서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김 여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10년 전부터 아예 관심이 없다고 자기만 이상한 건가 싶어서 우울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정말 도움이 됐다고요. 김 여사님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며칠 뒤 김 여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분과 함께 상담 예약을 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선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어요. 저희 큰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산 영양제 봉지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다그쳐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건 남편 약이었는데 제가 당황해서 그냥 영양제라고 둘러댔어요. 큰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약봉지를 뒤적이더니 남편 약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가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동생들한테 전화를 돌렸죠. 둘째 아들, 막내딸까지 다 모여서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하냐고, 창피하다고,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다고요. 둘째 아들은 더 심했어요.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무리해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막내딸은 울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저는 참다 결국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우리 인생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고요. 큰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손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손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주들까지 끌어들이다니요.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약도 먹지 않더라고요. 제가 약 먹으라고 하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철이 없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다시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성생활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자식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자식들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셨죠. 저는 아이들이 절대 안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시도해 보라고, 부모 건강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건강 교육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요. 큰딸이 제일 먼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교육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시니어 건강 교육이라고만 답했어요. 교육 당일 놀랍게도 세 남매가 다 왔어요. 상담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노부부들도 자식들과 함께 와 있는 걸 보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 선생님은 중년 여의사분이셨어요. 먼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죠. 70대 50%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한다는 자료였어요. 80대도 30%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큰딸의 입이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은 이어서 시니어 성생활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셨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부부 친밀감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하셨죠. 둘째 아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위험하지 않냐고요. 선생님은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물론 지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냐고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편견이고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노인도 성적 존재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성숙한 사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의 성생활을 부정하는 자식들이 많은데 그건 결국 자식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고요. 지금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나중에 자신이 늙었을 때 자식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건강 걱정한다고 한 게 오히려 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였다고 앞으로는 간섭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했죠. 그날 밤 남편이 오랜만에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죠. 저희의 밤도 다시 돌아왔어요.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박 할머니는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늘 몰래 해야 했다고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예 요양병원에 계신 와이프를 매주 찾아가신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손만 잡고 계셔도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부라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채 할머니는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으셨대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마음에 든다고 수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웃으시면서도 얼굴이 빨개지시더군요. 저는 채 할머니께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행복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들으니 그 할아버지와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더 특별한 경우예요. 부인이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매일 요양원에 가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신대요. 부인이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요. 한 번은 정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 있게 하냐고, 지금은 내가 와이프를 돌볼 차례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아주죠. 꼭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시동생 내외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보다 3살 어린 69이고 시동생 댁은 65이에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동생 댁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시동생 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남편이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한다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왜 자꾸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옆에서 민망한 듯 헛기침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상담을 받고 많이 좋아졌다고요. 시동생 댁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형님네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상담센터에 갔던 것, 아이들이 반대했던 것, 그래도 결국 이해시킨 것까지요. 시동생 댁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자기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은 약을 먹는다는데 부작용은 없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죠. 처음엔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용량 조절을 잘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상생활도 더 활기차다고 했습니다. 그날 시동생 내외가 돌아가실 때 시동생 댁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형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자기도 한번 남편이랑 얘기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 댁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랑 병원 예약을 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시동생 내외가 다시 저희 집에 왔어요. 얼굴들이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요. 시동생 댁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요즘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더 다정해졌고 자기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준다고요. 시동생도 한마디 했어요. 형님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나이 들어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겨. 그런데 이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시는 강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어느 병원에 다니시냐고요. 저는 강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차를 대접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강 할머니는 남편분이 2년 전부터 완전히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아직 원하는데 남편이 거부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할머니는 올해 74이세요. 남편분은 76이고요. 할머니 말씀으론 남편분이 당뇨가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신다고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강 할머니께 저희가 다녔던 병원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가는 거라고 혼자 가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강 할머니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시라고요. 당뇨 관리도 할 겸 종합검진을 받자고 하면 남편분도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강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랑 병원에 다녀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처방받고 생활습관도 고치기로 했대요.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큰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안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동네 방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동네 방네 다니긴요.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린 것뿐인데 왜 그게 문제냐고 했죠. 큰딸은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쩌냐고 걱정했어요. 저는 큰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오히려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우리 세대가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다음 세대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큰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 친구 엄마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큰딸에게 말했어요. 그 친구 엄마한테 제 번호를 알려주라고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이야기 들어드리겠다고 했죠. 큰딸이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바로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 뒤로 정말 여러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경로당 친구들이었다가 나중엔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서 연락하셨다고 했죠.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외롭다고 하셨어요. 재혼을 생각해봤지만 자식들이 반대할까 봐 엄두도 못 낸다고요. 저는 그 할머니께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어머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누군가와 스킨십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우셨어요. 누군가 이해해 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넘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죠. 모여서 차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의사 선생님도 가끔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요. 처음엔 다들 입을 열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한 분이 용기 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세요. 울음을 터뜨리는 분도 있고 웃음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다들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돌아가세요. 박 할아버지는 아내분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데도 매일 같이 산책을 하신대요. 느리지만 손을 꼭 잡고 걸으신다고요. 그게 두 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잘 안 통해도 손을 잡고 있으면 통한다고요. 윤 할머니는 남편분이 치매 초기인데 아직 서로를 알아보고 있대요. 요즘은 예전에 못 해줬던 것들을 하나씩 해드린다고 하세요. 함께 목욕탕도 가고 마사지도 해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뚝뚝했는데 이젠 제 손도 먼저 잡고 칭찬도 자주 해줘요. 어제는 갑자기 꽃을 사왔더라고요. 그냥 아내한테 주고 싶어서 샀다면서요. 결혼 5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경로당에서 함께 모임을 하던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할아버지 부인이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요즘 약을 먹으면서 너무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화를 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응해줬는데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조언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죠. 선생님께서 김 할아버지 부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김 할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며칠 뒤 저희가 함께 상담센터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관계를 원하셨냐고요. 김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평생 참고 살았다고요. 젊었을 땐 가난해서 중년엔 바빠서 제대로 부부 생활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제라도 그걸 보상받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조급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은 김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요.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서로 만족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셨죠. 그리고 부인의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김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원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는 힘들다고요. 그리고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안고 자거나 손잡고 있는 것도 좋다고 하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상담을 받고 나서 김 할아버지 부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절하신대요. 오늘은 할머니가 피곤하니까 그냥 안고만 자고 컨디션이 좋을 때 함께하는 식으로요. 두 분 모두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모임에서도 규칙을 정했어요.
무조건 자주 하는 게 농사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몸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꼭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모임에 참석하시던 최 할머니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요. 걱정이 돼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최 할머니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최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핸드폰 문자를 보고 알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나이에 외도라니요. 최 할머니는 남편한테 따졌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했대요. 당신은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최 할머니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라고요. 남편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했다고, 그게 자기 잘못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최 할머니를 진심으로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요.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했어요. 며칠 뒤 최 할머니 부부가 상담센터를 찾았대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할아버지도 결국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외롭고 서러웠다고 했대요. 부인이 자꾸 피하니까 자신이 싫어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다고 했어요. 그러다 경로당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답니다. 최 할머니도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갱년기 이후로 관계가 고통스러웠다고요. 건조증도 있고 통증도 있었는데 남편한테 말하기가 창피했다고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결국 피하게 됐다고 하셨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두 분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대요.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최 할머니께는 산부인과 치료를 권하셨고 할아버지께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최 할머니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와 윤활제 처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여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계신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 모임 사람들은 더 진지해졌어요. 부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깨달으신 거죠. 작은 불편함이라도 참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장 할머니는 자기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놓으셨어요. 폐경 이후로 성교통이 심해서 관계가 두려웠다고요. 하지만 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에 갔다고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니 훨씬 나아졌다고 했죠.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 많은 걸 참고 살았어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죠.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해요. 참는 게 농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희 남편은 요즘 제 몸 상태를 자주 물어봐요.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오늘은 좀 피곤하다, 오늘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남편도 자기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은 혈압이 좀 높다거나 요즘 약 먹으니까 컨디션이 좋다거나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돼요. 아무런 강요나 부담 없이요. 경로당 모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 나이에 비아그라 같은 약을 먹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듯이 필요한 약을 먹는 건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냐고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자기는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요.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우울증도 나아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요. 건강을 위해 치료받는 게 뭐가 부끄럽냐고 하셨죠. 그날 모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용기 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저희 모임은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이 됐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분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세요.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모임에 참석하시던 한 할아버지가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제주도로 이틀 동안 다녀오셨는데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와이프랑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다고요. 이번에 용기 내서 다녀왔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호텔 방에서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아침엔 함께 산책도 했다고요. 할머니도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둘이서만 간 여행이었다고요. 자식들도 다 찬성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까지 챙겨줬다고 하셨어요. 듣고 있던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희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았나 봐요. 집에 오더니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여행 한번 갈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저는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강원도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죠. TV에서 봤는데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바로 펜션을 예약하더라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설렜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뭘 입고 갈까? 뭘 챙겨갈까? 이것저것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이른이 넘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요. 이틀간의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셨고 낮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엔 회를 사다가 펜션에서 둘이서만 먹었죠.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첫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못다 한 이야기들, 서운했던 것들, 고마웠던 순간들을 모두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눴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요. 다음날 아침 남편의 얼굴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 편안한 얼굴이었죠. 저도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환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행복의 얼굴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임 사람들한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들 부러워하시면서 자기들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단체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죠. 내년 봄에 함께 온천 여행을 가기로요. 요즘 저희 모임은 단순히 성생활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노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지, 취미는 뭘 가질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요. 어느 날 저희 막내딸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빠랑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고요. 막내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보면 자기도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요. 저렇게 행복하게 늙을 수 있다면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난주에는 상담센터 의사 선생님이 저희 모임에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저희 모임 활동을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싶다고요. 시니어들의 성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나누면 분명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 다른 경로당들을 방문해서 제 경험을 나누기로 했죠. 처음엔 떨리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어요. 어제 저녁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혼자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고요. 저는 남편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함께 해줘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1년 전에 저는 정말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끝난 줄 알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못 누렸던 것들을 이제야 누릴 수 있는 거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부부간의 소통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저희 경로당 게시판에는 이제 상담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그 안내문을 보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고 돌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지난주 김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한 달 전에 상담을 받으러 갔었던 분이에요. 목소리가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남편분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이제는 서로 이야기도 잘 나누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일을 하는 이유예요.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제가 먼저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걸어요. 가끔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짓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걸 당당하게 누리세요. 저는 지금 72살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최고로 좋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죠.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면 돼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어요.